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입니다. 저는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제가 책임으로 올해 수시과제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부모급여가 도입이 된다고 공표는 되어 있으나 이제 제도적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제도적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뭐 이제 선행 연구 검토도 하고 이제 소득 및 비용 지원 제도 분석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해당 수시 과제 중 일부를 발췌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영아 수당은 또 올해 도입된 상태이고 좀 이제 애매한 시점에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급여의 도입 필요성과 이제 타당성을 좀 검토하는 측면에서 부모급여의 영아 가구 양육비 및 가구 소득 보전 효과 분석을 좀 실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에 이제 오랜 이 연구 경력이 있으신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급여의 쟁점을 좀 도출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 과제를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득 보장 강화 이렇게 두 축으로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만 0세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7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논의한 결과 내년에 이제 지급 형태만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제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의 경우는 이게 만 0세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이상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지급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 0세에겐 지급이 되고 만 1세에게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아 수당과 이제 유사한 지급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해당 표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요, 올해는 이제 영아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0세에서 7세는 이제 아동 수당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설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0세와 1세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아 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그리고 2세부터 7세까지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정 양육 수당을 받지 않고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을 받고요. 이제 영아 수당은 가정 양육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0-1세에는 이제 영아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2023년 내년부터는 이제 부모급여가 영아 수당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가정양육 수당 개편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에 이제 가정양육 수당 2에서 7세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모급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성을 좀 검토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세아를 둔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정 양육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도 영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최초 기관 이용 원령을 보시면 21.8개월로 만 1세에서 만 2세 사이에 이제 보통 이제 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 실태 조사 가구 조사 결과에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영아 수당 연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과제를 좀 찾아보시면 또 더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0-1세 부모 같은 경우에는 기관 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선호함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 이게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영아 가구가 소득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에 대한 이제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부모의 연령이 낮고 이제 경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력 단절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M자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표 2를 보시면은 이제 자녀가 없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의 이 경력 단절 비율에 비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그리고 특히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여성의 경력 단절, 기혼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KICC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이 하위 30% 이하 구간에 속하는 이 가구가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하위 30%에 속하는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영아 가구의 양육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녀의 양육 비용 부담을 1순위로 또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적합한 비용 지원 방식을 이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물어봤는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세아의 경우는 1순위가 거의 50% 정도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지원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진이 21년에 수행한 전국 보육 실태조사 가구조사 로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양육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를 분석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지급 시 이제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증가 비율과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을 산출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 행을 보시면 이제 1일 경우에는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한 것이고 1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 자녀의 수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 이제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제 대부분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2024년에 영세아가 한 명인 가구의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율이 1.35입니다. 그래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해서 결국에는 양육비를 초과하는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세의 경우도 0.6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구 소득 분위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1분위에서 3분위까지 3분위까지는 1을 상회하는 결과값이 나와가지고요.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4분위, 5분위 같은 경우에는 0.84로 역시나 좀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낮을수록 이제 소득 보전 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액의 실질소득 대체율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분위별로 월평균 근로소득을 좀 추출을 해가지고요. 육아휴직 급여액의 근로소득 대비 실질소득 대체율을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제시하는 소득 대체율은 80%인데요. 실질적으로 소득 2분위까지 이것이 달성이 되고 3분위부터는 사실 실질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받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3분위에서도 실질소득 대체율이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80% 이상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1사의 경우도 3분위까지 75.2%로 나타나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일괄현금 지급이 48.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현재 이제 영아수당과 같이 보육서비스 바우처와 현금 지급을 혼합하는 방식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의 선택권이나 효율성 측면,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혼합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 이 선택 이유를 밝히신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에게 이 형태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급여의 적절한 지급 형태로는요, 이제 현재 영아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부모 급여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동 단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연계에 대해서는요, 이 다양한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41.4%, 그리고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가 31%로 나타났는데요. 이 다양한 양육 정보 제공 선택 이유에서도 사실은 이제 현재 부모 교육의 컨텐츠가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의 기대 효과로는 이제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5점 만점에 4.4점, 그리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4.1점으로 나타났고요. 부모의 선택의 자유 보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로는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게 결국 아동 가구에게 동일한 일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4.4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재고가 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부모급여의 부정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요, 영아 대상 가정 어린이집이 29.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이제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나서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영아 대상 가정 어린이집의 재정난 악화나 이제 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영아 보육 서비스가 만약에 악화된다면 이것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악영향으로 이제 다시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영아 보육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대한 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모급여가 민간 보육 시장으로 대량 이제 유입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 필수 서비스보다 불필요한 시장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논리에 따른 육아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히려 이제 보육비에서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도입 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물어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69%가 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아 대상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간제 보육이나 영아 가정 어린이집 질적 재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가정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질의 가정 양육을 위한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도입 시 그럼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요, 지급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24개월까지 지급 의견이 42.9%, 폐지 의견이 35.7%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제도 관련해서는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55.6%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요, 육아휴직 관련 기업 인센티브나 강제 조치,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부모보험 제도 도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부모급여가 처음 도입된
도입된 배경은 사실 이 제도였거든요.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기본급여 제도 도입 추진이 33.3%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급여 도입 시 주요 쟁점 및 정책 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진은 이제 부모급여 제도가 결국에는 부모에게 어떤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부모가 이거를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이제 부모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작동을 해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률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 과제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의 쟁점은 보육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영아 공공 보육 서비스가 약화되는 부분,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 돌보험 비용 증가나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한 쟁점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나왔듯이 여성 고용 및 돌봄 불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가 현금급여다 보니까는 오남용 문제, 그리고 이제 의도치 않게 부모의 그런 직접 돌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좀 보고서에 지적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출한 주요 정책 결과를 정책 과제를 말씀을 이제 주요 정책 과제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현금성 지원인 부모급여와 함께 공공영아 보육 서비스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아 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및 접근성 강화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양육 시 이용 가능한 보육 서비스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문제점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실시되고 24년부터 부모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복지부에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아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그리고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의 다양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포괄성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이건 앞서서 이제 김나영 박사님께서도 해주셔서 이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대상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정양육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부모가 가정에서 양질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영아 가구 같은 경우는 또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방문형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또 이제 아동 학대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 종합 지원 센터가 사실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육아 종합 지원 센터와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가정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한 영아 가구 대상 지원 강화입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이 수당 제도라는 게 모든 대상에게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수당 제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해외 제도를 보면은 가구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 사실 차등을 두고 수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괄 지급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가구 소득별로 지원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 대상 추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액이나 비용 지원, 그리고 이제 이미 최고 소득세율을 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 가구들의 가구 소득 산정에 이 부모 급여를 포함시키는 세제 개편 시 이런 방안들을 좀 고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이게 수당 제도가 사실 계속 이제 개편 논의는 몇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도입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현금 지원 제도를 좀 검토를 하고 가정 양육 수당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제도 목적에 맞게 지급 연령이나 지급액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통합적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부모급여 관련해 가지고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소관위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 도입과 관련한 이런 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 지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면서 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양육 지원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최은경 박사님께서 이 과제를 진행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통합적 법적 기반을 좀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게 짧았는데요. 이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